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면 뭐 하는 곳인가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동사무소로 불렸던 곳이랍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죠. 공무원이 처음부터 꿈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갖고 싶었던 제게는 딱 맞는 직업이었어요.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제가 검사가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한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법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로 발령이 받았답니다. 시골 동사무소로 발령받기를 원했지만 제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물론 저 역시도 쉽게 오케이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저를 별종이라고 부르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배경은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한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자는 것이었죠. 무슨 그런 조건이 다 있냐 웃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답니다. 변호사니 검사니 하는 사람들, 저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야망 있는 변호사나 검사들은 질색이었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법대 학생들과는 미팅은 물론 소개받을 때도 딱 잘라 거절을 했답니다. 얼마 뒤에는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될 사람은 작은 개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입소문이 나서 나름 인기 있는 곳으로 최근에는 확장을 해서 커피도 함께 팔고 있죠. 제가 이별에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준 곳이 바로 예비 신랑의 가게였어요. 아마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예비 신랑은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저는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준비했던 상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에서 처음 만났었죠. 민원을 해결하고 나가던 사람이 지갑을 두고 가면서 시작된 인연이었답니다. 오전에 왔던 전 약혼자는 퇴근 시간쯤 다시 와서는 지갑을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딱 봐도 학생처럼 보이기에 공부나 하라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매일같이 제 퇴근 시간에 찾아와 똑같이 권하더라고요. 얼마나 가나 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성에 결국 저녁을 먹기로 했었죠. 전 약혼자는 말주변이 좋았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너무 많이 웃어서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전 약혼자와 밥을 먹고 나오니 많이 어둑해졌더라고요. 전 약혼자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감사했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가 제게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주희 씨한테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저녁을 먹고 싶은데 주희 씨 생각은 어때요? 말씀은 고마운데 성민 씨 아직 학생이죠? 아닙니다. 대학 졸업했고 군대도 다녀왔어요. 지금은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걸까요?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시험 공부 중이라면 더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되죠. 전 약혼자는 어떤 시험이냐는 제 물음에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과 함께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고는 헤어졌죠.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오더군요. 저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몇 달 후 매일 찾아오던 전 약혼자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저는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요. 동료들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사람이 연락이 뚝 끊긴 것이나 다름없어서 걱정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렇게 전 약혼자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이었죠.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전 약혼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멀끔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나 늘 기다리던 그곳에 서 있었죠. 잘 지내셨어요?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반갑기도 했어요. 어른들께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딱 그 말이 어울리겠더라고요. 정말이지 못 알아볼 정도였거든요. 저는 전 약혼자의 말에 잘 지냈으며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답했죠. 전 약혼자는 막 시험에 합격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썼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뭔가 솜사탕을 밟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죠. 시험에 합격했다니 축하해요. 주희 씨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전 약혼자는 변함없이 제게 호감을 보이며 식사를 권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약혼자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죠. 전 약혼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죠. 시간이 늦어지자 전 약혼자는 조심스럽게 저를 집까지 에스코트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저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서 전 약혼자는 자신과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죠. 두 번째 듣는 소리였는데 엄청 설레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는 또 보자는 말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사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전 약혼자와의 진지한 만남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기가 이상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혀끝에서만 대답이 맴돌았죠. 저는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약혼자와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어요. 시간은 정말 잘 가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녁을 먹고 산책 삼아 주변 공원을 걸었어요. 그때 제가 물었죠. 어떤 시험에 합격했는지 이제는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고요. 전 약혼자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을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망설이더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시험이기에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걸까 하고 말이죠. 사실 나 사법고시 합격했어. 이제 연수원 들어갈 거야. 사실 바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갑 잃어버렸던 날 저녁 먹으면서 당신이 그랬거든. 이상형이 뭐냐는 질문에 법과 관련된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났어. 당신이 나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부터 할 것 같아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속였다는 거야? 고작 그게 무서워서? 고작이라니. 나는 당신이 좋은데 당신이 내가 법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밀어내면 어떨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전 약혼자의 말에 저는 대답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법과 관련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속여가며 제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어요. 처음에는 전 약혼자가 저를 속였다는 것이 분했고 시간이 지나자 왜 하필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원망스러웠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법과 관련된 사람을 꺼려하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주변 사람 중에는 저희 집이 무슨 범죄 집단과 관련이 있는 곳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정반대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검사셨고 큰아버지께서는 판사를 지내셨어요. 여동생은 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고 남동생은 로스쿨에 재학 중이죠. 말 그대로 법조계 집안이라고나 할까요? 당연히 집안 사람들이 법조계에 있다고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법조계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아버지같이 야망이 큰 사람과 함께라면 저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저나 어머니보다도 자신이 먼저였던 분이셨어요.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했죠.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큰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 앉아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어른들이 저를 달래주셨지만 그 사람들 중 아버지는 없었죠. 커서 알았지만 아버지는 정치인과 관련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고서야 오셨더라고요. 아버지 아니어도 함께 준비한 다른 검사들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무조건 자신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을 만큼 바빴던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도 보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았답니다. 거기다 더 화가 났던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아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던 거죠. 새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저를 친딸보다 더 친딸같이 아껴주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유일하게 연락하는 가족이 새어머니세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을 나이라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아버지에 대한 적개감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름 저에게는 상처고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라 전 약혼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약혼자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정성에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저희는 1년의 연애 기간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전 약혼자는 그 사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전 약혼자는 외동아들로 시아버지께서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어요. 첫 인사를 드리는 날 저는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꽃과 간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긴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화사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꽃을 보고는 소녀처럼 기뻐하셨죠. 전 약혼자가 누구를 닮아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가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정말 유쾌하고 재밌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실 때마다 웃음이 터질 정도였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놀러오라고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전 약혼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무척이나 행복해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영받는 기분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이지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 생활도 힘들지 않겠다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함께 예물을 보고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석상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예물을 맞췄던 저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죠.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께서 예물을 모두 취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구에게 물었지만 친구도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했죠. 그저 전화가 오셔서 예물 맞춘 것들 다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말씀만 남기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전 약혼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전 약혼자에게 예물을 취소하셨다는 소리가 무슨 일이냐고 문자를 남겼어요. 한참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전 약혼자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는 잔뜩 피곤해 지친 목소리로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전 약혼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자 전 약혼자는 망설이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예물비를 날리셨다고 말이죠. 그 때문에 허겁지겁 취소를 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금액을 떠나서 시어머니께서 많이 놀라고 상처받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전 약혼자는 금방 괜찮아지실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죠. 내가 네 얼굴 볼 낯이 없다. 아들이 변호사라는데 그런 곳에 속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어머니,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그런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문제지.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이 꽤나 심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앓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신경 쓰여 퇴근하고는 예비 시댁에 들러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다행스럽게도 빨리 신고한 덕분에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피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회복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더군요.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예물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전 약혼자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죠. 예물은 살면서 챙겨주겠다고 하며 결혼을 미루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편하신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로 전 약혼자를 설득하고 있을 때였어요. 친구와 오랜만에 공연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죠. 앞쪽에 낯익은 뒷모습이 걸어가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였죠. 젊은 여성분과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가더군요. 전 약혼자는 외동이었기에 순간 누군가 싶어 서둘러 따라가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짓고는 허둥거리며 여기에 무슨 일이냐고 했죠. 친구랑 오랜만에 공연 보러 왔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세요? 공연 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라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우선은 그냥 가요. 너도 다음에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해하시며 그 여자에게 가자고 재촉하시고는 제게 차갑게 전화하겠다고 말씀만 남기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 여자는 누구며 왜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왜 놀라는지 어느 것 하나 궁금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전 약혼자 몰래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시간 맞춰 자신이 동사무소 주변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전 약혼자에게 재판 준비로 저녁에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까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죠.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언제 오셨는지 벌써 커피를 반이나 드셨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무슨 일이시냐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저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커피를 한 모금 하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냥 우리 아이랑 헤어지는 것은 어떻겠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지라뇨?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너랑 우리 아들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하나 딱딱 들어맞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아직 상견례도 안 했으니 그냥 결혼 접었으면 좋겠다. 물론 상견례는 저의 사정으로 뒤로 미룬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직 아버지와 제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죠. 전 약혼자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다 설명했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제 사이가 나쁘고 동생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것 정도는 고백했거든요. 새어머니와도 만났고요. 전 약혼자는 아버지께는 천천히 인사드리면 된다고 하며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자니 그동안 상견례를 미룬 제 딸 같아 입안이 씁쓸하더군요. 어머니, 상견례 때문이면 제가 아니, 설명 드릴 필요 없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사실 상견례까지 했었으면 결혼 없기 더 어려웠을 것 아니냐. 다행스럽게도 서로 얼굴도 안 본 사이니 이쯤에서 정리하면 좋겠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 이유도 알고 있나요? 너만 떨어져 나가면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이유 물었으니까 말은 해줘야지. 솔직히 네가 뭐 볼 게 있니?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고작 말단 공무원인 주제에. 시어머니는 저를 비꼬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제가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막말로
돈이 많아서 로펌을 세워줄 수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연줄이 있어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게 앞길을 닦아줄 수 있기를 하나. 쓸모라고는 눈에 씻고 봐도 없잖아.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나가는 변호사인지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안 그래?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전 약혼자는 지금 다니고 있는 로펌에서도 촉망받는 기대주로 사건도 꽤나 굵직한 것들로 맡아가고 있더라고요. 전 약혼자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너무 좋다고 자랑처럼 제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도 아는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니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뜻이라면 충분히 결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랑 충분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헤어지라고 하는데 뭐? 어디다 말대꾸야? 결혼은 그이랑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이가 저랑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저는 깔끔하게 헤어지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라면 저는 따를 수 없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꽃뱀이라고 부르시면서 남편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펴고 싶어하는 인간일 줄 처음부터 알았다고 손가락질을 하시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일어나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고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전 약혼자에게 파혼을 통보했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전 약혼자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전 약혼자는 무슨 소리냐며 바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전 약혼자는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것이라고 말하더니 저와 헤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끝났다고 했지만 전 약혼자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말하고는 몇 번이나 헤어질 수 없다는 소리를 반복하고 쫓겨났습니다. 전 약혼자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전 약혼자를 믿고 싶은 마음도 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부재중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3번째 부재중이 찍히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전화를 왜 피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화를 내시느라 알 수 없는 말들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리만 지르실 거면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고 그제야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가라앉히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헤어지라고 했다고 그걸 바로 이르기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예상도 못 하셨어요? 저 혼자 헤어진다고 하면 헤어지는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이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말고도 우리 아들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같은 것들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이랑 이야기하시라고요. 저는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전 약혼자가 그럴 리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분명 헤어지겠다고 말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고는 갔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 화를 내시는 것도 전 약혼자가 시어머니께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하긴 전공을 찔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숨을 돌린 시어머니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물 취소한 날 내가 진짜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네가 연락도 못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보이스피싱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내가 그런 것에 속을 사람일 줄 아니? 그날 내가 우리 아들이랑 누구 만나고 있었는지 알아? 아들이 다니는 로펌 최고 변호사님. 그 사람 만나고 있었어. 그분이 자기 조카를 소개시켜 주셨거든.
치과 의사라고 하던데 왜? 너도 봤잖아, 공연장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공연장에서 허둥거리며 저를 밀어냈던 것이나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에 놀랐던 여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제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께서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우리 아들을 만족스러워하는지, 그러나면 바로 로펌에서 한 자리 크게 내준다고 하더라고. 집은 그 어디냐, 강남 부자촌, 하여튼 거기로 마련해주고 차도 새로 뽑아준다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만 잘해줘도 충분한데 홀어머니 혼자 둘 수 없다고 나까지 부자촌에 집 마련해주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이 있는데 내 눈에 너 같은 애가 찰 리가 있겠니?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떨어지라고. 내가 섭섭지 않게 돈은 줄 테니. 저는 더 이상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다고 상심하셨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전 약혼자까지 가세했다는 것이 눈물나게 서러웠죠. 그냥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뿐인데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더군요. 저는 전 약혼자의 번호를 차단한 것은 물론 결혼 준비하던 모든 곳에 전화를 돌려 파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제 결단으로 인해 당연히 전 약혼자에게도 전화가 가겠지만요. 하지만 이미 차단을 해둔 상태라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전 약혼자는 늦은 시간 집으로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소란스럽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현재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 없는데 괜찮냐고 말이죠. 제 말이 단순한 위협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전 약혼자는 한 발 물러서더군요.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제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니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정리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약혼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저는 전 약혼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께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냈죠. 아마 전 약혼자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으로 속인 거 그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자리 만드셨다는 것도 몰랐어. 당신한테 예물 취소한 변명을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속여서 정말 미안해. 그것만이 아니잖아. 그날 선보고 있었다며. 당신 어머니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아니야. 내가 왜 그 여자랑 결혼을 해. 나한테는 당신뿐인데. 그 여자한테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어. 그런 사람이 당신 어머니랑 사이좋게 팔짱 끼고 공연을 보러 다녀? 당신 가족들한테 대궐 같은 집 주겠다고 하고 당신을 로펌에서 큰 자리 하나 주겠다고 말하고? 전 약혼자는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허황된 꿈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는 전 약혼자와 함께 맞췄던 반지마저 돌려주었죠. 전 약혼자가 제게 매달려 사정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새어머니에게도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정리하기로 했으니 다른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전 약혼자 앞에서 시원하게 파혼을 통보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피곤한 얼굴로 출근을 했죠. 차라리 하루 쉬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꾸역꾸역 출근을 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출근해서 벌어진 사건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건이 되기도 했거든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창 정신없이 바쁜데 동사무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또 진상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걱정스러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을 받으며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잘 만났다고 하시면서 꽃뱀이 자기 아들 망치려고 용을 쓴다고 하시며 당장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열이 올랐어요.
동사무소에 오신 주민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급히 조용히 하시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죠. 내가 틀린 말 했어? 고작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너같이 골빈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욕먹는 거야. 알아?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팔자 피겠구나 싶지? 내가 너 같은 족속들 모를 것 같아? 말 조심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랑 헤어졌으니까 더 이상 저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치과 의사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해? 내가 방금 무슨 전화 받고 왔는지 알아?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헤어졌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 그 여자 찾아가서 매달리기라도 하시던가요. 제 말에 더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막아서는 사람들의 팔을 뿌리치고는 동사무소 내에 배치되어 있는 종이며 안경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재빠르게 붙들고는 안쪽 응대실로 모시고 갔죠. 동사무소에 있던 주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힐끔거리며 시어머니께서 들어간 곳을 보셨지만 그것도 잠시 동사무소가 정리되자 하나 둘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응대실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혹시나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까 친한 동료 몇몇이 곁에 함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선을 넘었더라고요. 천한 공무원 주제에 감히 어디다 대고 짓거려? 이까지 공무원 좀 한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지? 이런 일 하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기는. 너희 집 고락선이도 알만하다. 알만해. 할머니, 자꾸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마음대로 하세요. 꿀에 동료라고 챙겨주나 본데 당신들도 똑같아. 저는 동료들에게까지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바로 전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라며 자기가 눈앞에 있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고도 헤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한테 이렇게 하셔도 소용없으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아드님이랑 이야기하세요. 저는 진짜 헤어졌으니까. 하여튼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지랄 맞은 것들. 진짜 내가 보다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할머니. 천한 공무원? 공무원 되고 싶어서 1년에 몇 명씩 지원하는지 알아요? 공무원은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나.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 어른한테 건방지게? 자꾸만 말끝마다 주희씨 무시하는데요. 주희씨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료의 팔을 당기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동료는 그런 제 팔을 뿌리치고는 결국 제가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터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노래 부르시는 변호사 아드님? 주희씨네 가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희씨 아버지가 검사 출신 2선 국회의원이세요. 아시겠어요? 응대실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눈을 크게 뜨시고는 저를 바라보셨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앞에 말씀드렸던 아버지는 원체 야망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검사 일을 하시다 정치판으로 눈을 돌리셨고 2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랬죠. 그러다 무슨 일인지 갑자기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고는 시골로 내려가셔서 유유자적 살고 계셨답니다. 하지만 아무 힘없는 아버지임에도 주변에서는 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편이었어요. 말로는 그만두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꽤나 남아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그것도 2선? 아니 그게 정말이야? 정말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속고만 사셨나. 주희씨 큰아버지는 판사도 하셨고 친척들도 줄줄이 법조계에 있는 아주 명망 높은 집안이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희씨는 그런 배경 하나 없이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요? 감히 천한 공무원? 어디서 와서 막말이야 진짜. 평소에도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동료는 이런 자리에서도 멈추질 못하더군요.
저는 더 이야기하려는 동료를 겨우 말리고는 시어머니께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정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때마침 전 약혼자가 나타나더군요. 엉망이 된 동사무소를 보면서 전 약혼자는 왜 여기 와서 일하시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전 약혼자에게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하셨죠. 저는 전 약혼자에게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았더라고요. 전 약혼자는 이미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놀라서 물었지만 전 약혼자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고는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있었죠.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데 이걸 다 망치세요. 제가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주희랑 결혼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길게 보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결혼하는 건 너한테 그러니까 그걸 왜 어머니가 판단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저울질했다고. 제가 그깟 사랑 때문에 주희랑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주판 다 때려보고 결정했는데 이렇게 망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전 약혼자의 충격 고백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약혼자는 제가 누구인지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저희 집안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제게 접근을 했던 것이었죠. 너무 놀란 제가 휘청거리자 방금까지 같이 소리를 높여주던 동료가 부축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 역시도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 고개만 저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 약혼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다 알고 있었느냐고 말이죠. 전 약혼자도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당연하지. 그럼 그것도 모르고 접근했겠어? 처음에야 당연히 몰랐지. 그냥 내 스타일이다 싶어서 40패스 전에 가볍게 놀아볼까 싶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신은 엄청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나서 무조건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공을 좀 들였어. 당신이랑 결혼만 하면 국회의원 장인어른은 물론이고 든든한 뒷배가 생기는 거잖아. 물론 갑자기 국회의원 그만두실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그 정치 배경이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길길이 날뛰었을 때도 설득하겠다고 했던 거고? 당연하지. 물론 치과 의사라는 여자 만나볼까도 생각했어. 몇 번 데이트도 했고. 근데 그 여자가 줄 수 있는 것들 당신도 다 가지고 있잖아. 아니지. 당신이 더 많이 가졌지. 그래서 딱 회사 끝내고 노선 정했는데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초를 칠 줄이야.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 약혼자는 머리를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하더군요. 그 모습에 참다 못한 저는 전 약혼자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쫙 하는 소리가 공간에 울리고 전 약혼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한 대 더 칠 생각으로 손을 올렸지만 전 약혼자에게 막히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했다고 제게 달려드셨지만 동료들에게 막혀버렸어요. 전 약혼자는 무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막아선 제 손을 빼고는 전 약혼자의 무릎을 사정없이 발로 찼습니다. 제대로 맞았는지 쩔뚝거리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전 약혼자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배경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잘 알면서 접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주저앉을 줄 알았어? 내가 왜? 뭐? 진짜 집에서도 별종이다 싶더니만 머리에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교양 없이. 교양? 그럼 너는 교양이 차고 넘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니? 내 배경이 그렇게 탐났다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다고. 좋아. 그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그렇게 너 같은 새끼가 탐냈던 배경으로 힘으로 내가 널 어떻게 할지 똑바로 보라고. 아마 전 약혼자는 제가 복수를 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전개에 많이 놀란 얼굴이었죠. 동료들은 그런 시어머니와 전 약혼자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동료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당연히 괜찮지 않았죠. 저는 바로 새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충격받은 것을 걱정하셨는지 위에서는 저더러 퇴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버티고 앉아있기에는 너무나도 큰 소란이 있었기에 저는 바로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집 앞에 선 저는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시골로 이사를 간 뒤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제게 있어서 집이란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이 전부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에 나와 계시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골로 오시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다고 하더니 견종을 알 수 없는 묘하게 생긴 아이들이 4마리나 있더라고요. 저를 본 아이들은 엄청 반갑게 꼬리를 치고는 제게 몰려들어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아버지께서는 위험한 아이들 아니니 잠깐 그렇게 서있다 들어가자고 하시고는 말없이 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옮겨 드셨어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가시던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에 놀란 듯 가만히 서 계시더니 제 앞으로 오셔서는 같이 주저앉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딱 한마디 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새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냐고 하시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이셨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둬야지.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몹쓸 사람이네. 참나. 여보는 가만히 계실 거예요? 당신 배경 노리고 우리 딸 이용하려고 했다는데? 진정 좀 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주희한테 묻고 있잖아요. 주희가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그런 녀석 앞길 막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제 마음이 가벼워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죠. 제가 고민에 빠져있자 아버지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며 본인이 해결할 테니 그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어떻겠는지 물어보셨죠. 그 동네에서 계속 일을 하기에는 저도 힘들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아직은 옮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 위에 신청만 해두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힘을 좀 써볼까 하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주말 내내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전 약혼자에 대한 나쁜 기억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동사무소에 출근하자 다들 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사람 처음 보냐는 동료의 호통에 그것도 쏙 들어갔죠.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이겨내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더군요. 퇴근하는데 떡하니 전 약혼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부탁하는 말도 아니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볼 일 없는 거 아니었냐며 꺼지라고 말했지만 전 약혼자는 막무가내로 저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했죠.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전 약혼자는 그런 것이 무서울 것 같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할 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하며 동사무소 뒤편의 가게로 향했어요. 동료는 절대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저를 따라왔죠. 실내로 들어간 동료는 제 뒤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더군요. 전 약혼자는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첫 시작부터 어이가 없더군요.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복수해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지저분? 복수? 나는 이미 당신 같은 인간 만났다는 사실도 지우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그딴 걸 왜 하는데? 당신 짓 아니면 누구 짓이란 말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 건 사람 당신이잖아. 그리고 우리 로펌 대표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린 건데?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알기나 해? 전 약혼자의 말에 의하면
로펌으로 소장이 온 것은 물론 로펌 대표가 전 남편을 지방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싫다면 깔끔하게 로펌을 그만두는 것도 좋다고까지 하셨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께서 모르는 척만 하고 있으라고 하셨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런 일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아무래도 아버지나 새어머니가 하신 것 같다고 했죠. 전 약혼자는 우리가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라도 없던 일로 묻고 가자고 하더군요. 좋았던 때라. 그런 적이 있기는 했죠. 얼마간은. 하지만 그런 기억마저 제게서 빼앗아간 인간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일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설사 안다고 해도 부모님들 을지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뻣뻣하게 요구하던 전 약혼자는 제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자 점점 애원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겁하기까지 한 전 약혼자의 모습을 보며 그 어떤 것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죠. 너도 좋았잖아. 변호사 남자친구 소개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녔잖아. 내가? 고작 변호사밖에 안 되는 사람 데리고? 네 말대로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초짜 변호사를 자랑거리로 삼겠어.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말투를 흉내내며 전 약혼자에게 말했습니다. 전 약혼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제 뒤에 앉아있던 동료가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또 찾아오면 위자료 청구 소장 말고도 다른 것을 더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는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내심 저도 복수라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동료는 잘했다고 저를 격려해주며 또 찾아오거든 꼭 자신을 불러달라고 든든하게 말해주었죠.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는 동료의 말에 저도 시원하게 웃었답니다. 저의 경고가 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 약혼자가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이별이 이렇게 요란한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의 제 상황은 똥차가 가고 럭셔리카가 떡하니 찾아온 상황이라 이제는 전 약혼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결 마음 편해졌어요. 길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사연 영상을 발견한 이후로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정착해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접해왔던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나 천차만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나 다 엇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사연에 빠지다를 통해서 하게 되었답니다. 보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사연을 직접 써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이야기의 포문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거 참 난감하네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이 아이에 부친되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바로 이 인연에 얽힌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글을 적어내려가는 재주가 영 없는 사람이라서 사연의 완성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지만 제가 겪었던 일만큼은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에 기대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한창 좋을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때 남편은 회식이 잦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곳이 워낙 회식하는 횟수가 빈번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회식이 잡히기도 하는 곳이라 저는 익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월요일부터 회식이 있다고 남편이 연락을 해온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월요일에는 회식이 있는 경우를 잘 못 봤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참 드문 일이다 싶었었죠. 당연히 월요일이라서 무조건 바로 퇴근할 줄 알고 저녁 준비를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저녁은 그냥 나 혼자 먹어야겠다. 그런데 진짜 웬 월요일 회식이람? 하여간에 희한한 곳이야. 예상 밖으로 혼자 저녁을 먹은 그날 남편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자정 무렵에 회식 마치고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찍 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야, 그래도 월요일이랍시고 회식이 일찍 끝났네? 그러게.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너무 달리면 한 주가 피곤하잖아. 남편은 어물쩡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남편이 오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오늘도 회식이 잡혔네. 어제 회식이어서 오늘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회식이 있대.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저녁 잘 차려 먹어. 나는 회식 끝나고 조금 늦게 들어갈게. 중요한 거래처와의 회식은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그 직장의 방침이라나? 뭐 그러했습니다. 저는 또 그러려니 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고 제가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가타부타 말을 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틀 연속 회식이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술은 적당히 조금만 마시고 안주나 잘 챙겨 먹으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던 남편은 그날 자정이 되기 전에 귀가를 하였어요. 자기 왔어? 그래도 내 생각보다 좀 일찍 왔네. 어? 어쩌다 보니 뭐 시간이 딱 이렇게 됐어. 좀 출출한데 간단히 뭐 먹을 거 없을까? 내가 시원하게 콩나물 넣고 라면 끓여줄게. 자기 콩나물 라면 제일 좋아하잖아? 이럴 때 내가 서비스 해준다. 우리 여보야가 해주는 콩나물 라면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지. 그럼 나 얼른 옷만 갈아입을게. 라면 바로 끓여줘. 회식 자리에서 음식을 잘 못 챙겨 먹어서 출출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 늘 불려가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늦은 시간에 열심히 맛있는 라면을 끓여냈지요. 그리고 남편이 라면을 먹는 동안 맞은편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회식이 2차, 3차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1차를 길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예상보다 일찍 온 거구나 싶었어요. 이제 자려고 침대에 놓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작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이구, 얼마나 고단했으면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 코까지 도롱도롱 골면서 벌써 잘도 자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다가 문득 남편의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하필 딱 그 순간에 마치 운명과도 같이 남편의 휴대폰이 반짝 빛을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메시지가 도착하면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불빛이 한 번씩 반짝거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심한 시각에 누가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기 시작했었지?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진동소리, 벨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무음으로만 해두었단 말이야? 자기 휴대폰을 꼭꼭 손에서 놓지도 않았고. 갑자기 잠이 달아난 저는 의미심장한 생각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완벽하게 골아떨어진 바로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 휴대폰을 집어다가 화면을 켜보니까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게 아니고 지문인식 잠금이었단 사실이었죠. 저는 곤히 잠든 남편의 손에 휴대폰 화면을 살그머니 가져다 댔습니다. 손가락이 접촉하는 순간 휴대폰의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이 두근거렸죠. 과연 이상한 게 있을까? 에이 설마 내 남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나 같은 마누라를 두고 설마 이상한 짓을 벌였으리라고. 무엇보다 신혼인데. 그런 믿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본 저는 방금 전에 도착한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나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 오빠 덕분에 나 좋은 꿈 꿀게요. 오빠도 잘 자. 사랑해.
너무나도 수상한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저장된 발신자의 이름은 분명한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바로 저의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닐 거야 라는 한 줌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들을 다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발견이 되었어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 여자의 사진이 말입니다. 예쁘장한 얼굴을 그 여자와 남편이 딱 붙어서 찍은 사진도 있었지요. 정말 참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속으로 울분을 삼키던 저는 곧 더한 충격을 마주하여야만 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화딱지가 나는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를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놨었단 사실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많이 마시지 말라는 메시지, 그거 제가 남편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번호도 제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박성권, 누가 보아도 남자 이름이었죠. 심지어 저는 박 씨도 아닌데요. 금세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이고 있구나. 나보다 어려 보이는 그 여자애를 자기가 유부남이 아닌 것처럼, 여자가 따로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 번호를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둔 거야. 이런 우스운 파렴치한을 다 봤나? 슬프고 분한 심정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서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성정이었다면 충분히 울고도 남았을 텐데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심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통로를 얼려버렸나 봐요. 혹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조차 까먹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제가 그렇게 고요함 속에 분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을 했어요. 방금 전에 그 여자로부터였습니다. 나 지금 자려고 침대 위를 점프하다가 벽에 머리 쿵 박았죠요. 이럴 때 오빠가 내 옆에 있었으면 내 머리 만져주고 호호 불어줬을 텐데 나 혼자 있어서 너무 서러워. 그 내용을 보자마자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이 여자랑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저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빠져나간 저는 베란다에서 남편의 바람 상대와 그 야심한 시각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나 이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 말을 듣자마자 상대방이 자지러지게 놀라더군요. 맹세코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다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저보다 3살이 어리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았으며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았대요. 그 여자의 주장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으니까 번화가의 술집에서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이 부분도 기가 막혔어요. 하도 회식이 많은 직장에 다니는 대신에 개인적인 술자리는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뿔이 남편은 저를 속이고 버젓이 술자리로 놀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오빠가 누구랑 술집에 왔냐고요? 그냥 친구로 보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나온 회식 자리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 보이는 분들하고 넷이서 같이 있었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회사원 복장도 아니었고요. 가장 황당했던 것들 중 하나, 그 여자가 알고 있는 남편의 이름은 제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본명으로 바람 피울 배짱까지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지나치게 철저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남편의 이름은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니까 그 여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보다도 이름이 가짜였다는 것에 오히려 더 놀라던 눈치였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이름이 강민석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제가 한 달 동안 만난 오빠는 강민석이 맞는데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 이름은 강민석이 아니라 김인창이에요. 강민석은
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쪽도 단단히 속으셨던 것만 알아둬요. 그나마 이런 걸 다 모르고 만났다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그럴 거죠? 네,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결백해요. 어쩐지 저한테 행동은 너무 과감하게 하는데 외박은 안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살짝 생각은 했었지만요. 저는 그 여자한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술자리에 남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어떤 생김새였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놈들이 유부남과 그런 술자리에 가서 어린 여자를 꼬드겼는지 궁금했고 화가 났으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던 여자는 이윽고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코에 점이 있어서 그것만은 확실히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와, 그 특징을 들으니까 누군지 딱 알겠더군요. 그놈이 바로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자기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저보다 어린 여자를 꼬시고 놀아놨던 것이었어요. 그 강민석이라는 놈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몇 번 봤었고 저희 부부 결혼식 날에도 사회를 봐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 친구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바람을 피는데 그걸 말리기는커녕 다들 같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 모두가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랑 결혼하기 직전에도 자기 대학 선배로부터 여자를 소개받았었지?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소개를 받았을 뿐이라면서 둘러댔었지만 내가 그 정황을 발견하지 않았어도 과연 이 실직고 했을까? 그때 어물쩡 사과를 받고 넘어갔던 게 잘못이었을 수도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던 거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작은 일화가 생각나면서 저는 그제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깊어온 새벽에도 저는 잠에 들지 못했어요. 실망과 미움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었기에 하였던 결혼이었는데 정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곁으로 가기도 싫어서 그냥 거실 소파에서 계속 있었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수습하고 누구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아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는 것에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저는 바로 그 당시에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예정일이 불과 3주가량 남아있었던 무거운 몸의 만삭이었고 저는 그 상태로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내조에 충실하였습니다. 바깥일 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잦은 회식 자리에 불려가느라 피곤한 남편을 위하고 걱정하느라 늘 전전긍긍하였죠.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설레고 떨리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추잡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는 당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까지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속였던 것인지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뱃속에 이 생명을 두고 무엇을 정답이라 판단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해서 무섭고도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파에서 간신히 선잠만 잤어요. 그러다가 울리는 알람 소리에 습관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던 저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남편의 아침을 차리려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깊은 절망감이 들었거든요. 멍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씻으러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의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게 가정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내가 혼자서 애를 낳을 자신이 있나?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은데 애를 낳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이 한 생명을 오롯이 책임지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큰데 어떡하지?
그런 현실적인 가정들로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던 저는 이윽고 부엌으로 온 남편을 마주하였습니다. 뭐야? 설마 지금 아침밥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어? 나 이제 출근해야 돼. 나 아침밥 어떡하라고? 지금 그게 문제야? 아침밥? 갑자기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왜? 뭐 문제 생겼어? 그래, 생겼어. 아주 커다란 문제. 내가 봐버렸거든. 당신의 휴대폰에 날아든 메시지를. 제가 딱 그렇게 말하자마자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작게 욕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무조건 오해다, 그냥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숨이나 푹푹 내쉬면서 자기 휴대폰 찾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그냥 힘 빠진 웃음만 나오더군요. 깊디 깊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진짜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구나, 이런 확인 사살이 들어서요. 이거 통화기록 뭐냐? 설마 걔랑 통화까지 한 거야? 왜? 내 남편한테 그 새벽에 문자 날리는 여자한테 내가 전화도 못 거니? 왜 나랑 결혼을 해서 이 꼴을 보게 해? 그냥 나랑 결혼을 하지 말지. 결혼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여자들 실컷 만나고 원 없이 술자리 다니면 됐잖아. 왜 나랑 굳이 결혼을 한 거야? 제가 울분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의 눈빛이 수그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는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미안하게 됐다고. 그 사과가 정말 부질없고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자기는 출근해야 하니까 어쨌든 이만 나가보겠대요. 저는 눈물 고인 눈으로 비참하게 혼자 앉아있는데 달래주기는커녕 갑자기 허둥지둥하더니 짐 챙겨서 출근을 해버리더군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제 곧 세상에 나올 귀중한 생명을 떠올리면 저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게 퇴근한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에 저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불신의 싹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난 뒤였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제 애틋한 감정 따위는 전혀 들지 않고 있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저는 비겁하게 상황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귀중한 아들을 보면서 저는 위안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먼저 떠나신 친부모님 생각도 나버렸고요. 제가 6살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저 연년생이었던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오붓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경제적 형편이 좋진 못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크게 잘 모르고 살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비극이 불어닥칩니다. 주말이었던 토요일, 동네에서 아마추어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저도 같이 보러 가기로 했었으나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콧물을 많이 흘려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린 남동생만을 데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셨죠. 그리고 귀가하던 길에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엄마랑 저는 두 사람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저녁상을 차려놓은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올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안 오는 것이 영 이상하다면서 엄마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던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랑 남동생은 사고를 당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차갑게 식은 채로 병원의 응급실에서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 셈이었어요. 참 서글펐던 게요. 저희 집은 그런 끔찍한 비극을 입은 피해자 집안이었는데 동네에서 수군거림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 그 집 딸인가 봐. 저기네 아빠랑 어린아들이 그 사고로 죽었다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부자가 동시에 비명행사를 해. 전생에 무슨 업보라도 쌓았길래 하여간 안 됐다.
어딜 가나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었죠. 엄마는 결국 그 동네에서 저를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제가 7살 때 저희 모녀는 이사를 떠났습니다. 없는 형편에서 이사까지 하는 바람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었죠.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어린 딸을 금이야 오기야 뒷바라지 해주었죠. 저는 그런 엄마의 손길을 받아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곁을 떠나버린 아빠와 남동생의 부재로 우울할 때도 있었으나 점차 엄마와의 생활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우울함이 떨쳐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갈수록 과거의 시점은 빠르게 흐려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왈가닥 소녀였던 13살,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설레고 있었던 그 무렵에 엄마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직 어리디 어린 남겨질 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스스로 당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모녀는 거대한 빌라촌에 살았어요. 구역 전체가 오래된 빌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의 어떤 작은 평수의 집이었죠. 그 집을 나와서 조금만 걷다 보면 높게 솟아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몇 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는 왜 묻고 그래? 아니, 학교에서 이번에 짝꿍 바꿨다고 했잖아. 나랑 새로 짝꿍된 애가 저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 아, 내가 그 짝꿍 집에 다음에 한번 놀러 가보기로 했는데 맨날 겉으로 생긴 것만 봤던 집인데 드디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다. 그치? 내가 보고 와서 엄마한테 알려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그 아파트의 옥상에서 바라봤던 풍경이 엄마가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두 눈 안으로 담아낸 풍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네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소문이란 삽시간에 번져나갔죠. 저는 극심한 충격 속에 빠졌고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가를 고민하면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렸던 제가 엄마의 상황이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리는 없었기에 유의미한 추론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충격 속에서 엄마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그날 엄마가 그렇게 떠났던 것, 당시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네요. 저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어요.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친척 따위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당연하게 보육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늘진 얼굴로 보육원에서 지내던 도중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이야, 너 혹시 우리 기억나니? 너한테 토끼 인형 사줬던 아줌마 아저씨야. 네가 그 토끼 인형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던 모습이 우리는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거시던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자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계신 아저씨의 얼굴을 보았을 때 진한 눈썹을 보고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 아저씨는 저희 아빠랑 같은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사는 집도 서로 가까워서 한동안 집끼리 왕래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다 또래들이다 보니까 어울려서 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병을 앓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아저씨께선 회사까지 그만두시게 됐었습니다. 그 후일담을 저는 그제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태수를 기억하는구나. 그래, 태수가 너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었지. 찐니 누나 하면서 너한테 놀아달라고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우리 태수는 지금 좋은 곳으로 떠났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여행 중이야. 안타깝게도 그 어린 생명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었던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제 남동생을 만나서 같이 놀고 있을 것이라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울음보가 터져나왔습니다. 보육원에 온 이후로 매일이 울고 싶은 나날이었으나 한 번도 진짜로 울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늘 눈물을 뒤로 삼키면서 조용히 지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런 저를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고 달래주셨습니다. 두 분께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와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선물도 주셨고 무엇보다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죠. 그런 추억을 쌓아가다가 저는 두 분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것이었죠. 두 분께서 헌신적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기에 저는 내면의 우울과 싸워낼 수 있었고 멀쩡하게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바로 저의 부모님이시죠. 보편적인 입양보다 제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편이었기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커다란 비극을 겪은 상태였고 사춘기의 나이에 접어드는 때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진짜 가족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도리에 어긋난 짓을 자행할 때면 두 분께서는 저를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고 제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 때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한답시고 잘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열심히 장사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모님의 식당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식당에 자주 얼굴을 비치기 시작한 단골 손님이었죠. 저를 보기 위해서 식당에 출석 도장을 찍어 놓으라고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따로 만나고 계신 분이 없다면 저랑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쪽에서 먼저 시작하자고 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남편을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따로 만나 차를 한잔 하게 됐는데 그날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 후로 고민하다가 마음을 받아들여 주었고 그렇게 정식으로 사귀게 됐었던 것이죠. 결혼 얘기도 남편 쪽에서 먼저 꺼낸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딱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 점이 탐탁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집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직업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데 무슨 큰 장점이랄 게 있냐면서 결혼 상대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 후로 굉장히 싹싹하게 굴었어요. 자주 식당에 찾아왔고 저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결국은 허락을 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으로 사귀고 결혼을 했던 것인데 설마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에게 바람이라는 걸 선사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워낙 남편 쪽에서 구애를 해서 만난 인연이었으니까요. 늘 언제까지고 저만 봐줄 거라고 믿었었나 봐요. 제가 순진하고 멍청하였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하기 직전에 다른 여자를 소개받으려고 했던 놈이었는데요. 우매했던 저는 만삭의 상태에서 큰 상처를 받았고 그래도 눈을 감는다는 선택지를 내림으로써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신뢰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가정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라 남들보다 정서적으로 단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남편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났어요. 주말에 거실에서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TV에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보육원이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문득 남편이 저희 아들하고 영화 속 보육원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영화가 다 설정이네. 저런 거 다 가짜였나 보네. 우리 아들이 지금 5살인데 영화에 나오는 애들은 나이가 2배는 더 많아 보인다. 저런 애들이 무슨 보육원에 있어. 이런 말들을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에 그렇게 어린 애들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지금 저 영화에 나오는 애들보다 나이 많은 애들까지도 다 있어. 뭐? 아유, 말도 안 돼.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입양을 기다리려고 저기에 있는 거 아니야? 큰 애들을 누가 입양해 간다고. 그런 애들이 보육원에 있어. 저 영화에 나오는 저 또래보다 나이가 많으면 입양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나 있잖아, 나. 나는 보육원에 들어갈 때 13살이었어. 당신의 기준대로라면 나는 입양이 안 된 채로 성인이 됐어야 했겠네.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는데 남편 쪽이 조용한 겁니다. 빨래를 다 개고 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너무나도 당혹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죠. 뭘 그렇게 봐. 보육원에 있는 애들의 나이대가 다양한 게 그렇게나 놀라운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보육원 출신이었어? 그리고 웬 입양? 그럼 당신이 설마 입양하였다는 얘기야? 당혹스러운 건 바로 저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혼 전에 이 이야기를 밝혔었거든요.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남편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알고도 저랑 결혼하겠다는 대목에서 저희 부모님도 사실 남편을 허락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마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몰랐다뇨? 그럼 저랑 대화를 했던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남편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 출산 직전에 바람 피우다 걸린 이후로 사실 완전한 부부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냉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 남편이 묘하게 저를 괄시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저한테 오만 꼬장을 다 부리다 못해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던 그날이었어요. 자기 친딸도 아니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면서 왜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고 나를 못 살게 구셨습니까? 예? 그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었는지 그 일로 부모님께서 크게 놀라시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걱정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잘하게 저랑 싸우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댔습니다. 사기 결혼을 한 주제에 나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도 되냐? 불우한 가정사며 입양하란 사실이며 다 숨기고 결혼했으면서 내가 그걸 다 알았어도 과연 똑같은 선택을 내렸을지 그걸 나도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너 때문에 사기 결혼 당했다는 것만 알아둬. 저보고 사기를 쳤다면서 자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거래요. 먼저 접근한 것도 결혼을 강행한 것도 제가 저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자기가 그냥 저랑 결혼하는 것에 급급해서 얘기를 자세히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의 탓만 해댔습니다. 저는 점점 그런 남편 때문에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노이로제가 극심하게 오더라고요.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늘 속이 문드러져 가는 건 저뿐이었어요. 남편은 태연자약해 보였고 저만 늘 스트레스로 뻐근한 가슴을 안고 살았죠. 그러다가 저희 아들 7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이상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 몰래 친자 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뭐 물건을 찾을 게 있어서 온 집을 뒤질 건수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장 맨 아래 바닥에 웬 서류 봉투가 있길래 확인해봤죠. 양말 수납장 바로 밑에 숨겨져 있었으니 도대체 이거 뭘까 하는 호기심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그 서류는 친자검사 결과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으로 남편이 괜히 세간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네. 왜 저렇게 미운 행동을 애가 많이 하지? 이러면서 툴툴거렸던 모습들이 지나갔습니다. 유독 몇 달 사이에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었죠.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이었어? 그래서 친자검사까지 해봤던 거고 나를 못 믿어서 내가 우리 아들 임신하고 있을 적에 바람 피웠던 장본인이 누군데 나를 의심한 거야? 이 미친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한테 바람 피우는 기질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매도를 한 것이었겠죠. 물론 결과지는 당연히 친자 일치로 나왔습니다. 억울하다 못해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만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아왔는데 그 인내에 대한 보답이 이렇듯 추악한 의심이었다니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로 엮여있는 사이인데 어떻게 배우자 몰래 이런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지 지독한 배신감에 또다시 저는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싫었습니다. 몰래 해본 건 미안해. 나는 그냥 내 안에 작은 의심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 그뿐이야.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갈라서니 많이 얘기하는 거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 우리의 문제로 애가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남편의 발언은 정말 비겁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빌미를 항상 제공했으면서 책임을 지고 이겨나가야 하는 건 늘 공동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초등학생 되는데 편부모 가정 아이로 만들기 싫어서 꾹 참았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학부모가 돼서 어찌저찌 살다 보니까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가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10살 때였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죠. 남편은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유부녀였어요. 그쪽은 저희 아들보다도 어린 딸이 있는 입장이었는데 정말 대단했고 짐승들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정황을 잡아내었고 그걸 바탕으로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고 그 유부녀고 완강하게 잡아떼었습니다. 맹세코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면서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서 대화가 잘 통하길래 따로 만나서 밥이나 몇 번 먹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도 가정이 있었으니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어요. 오히려 그 유부녀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는 화도 내더군요. 남의 가정 파탄 내실 작정인가요? 저 이제 그쪽 남편이랑 안 만날 거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잘못해놓은 건 본인들인데 저보고 그만하라면서 저를 진상 취급을 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그 유부녀는 떨어져 나갔고 남편이랑 저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제가 난리를 치던 와중이었습니다. 문득 곤히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는 빤히 저희를 보고 있더군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본 아들의 눈에는 공포심이 어려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랑 남편이랑 동시에 침묵을 하였죠. 아들이 곧 훌쩍이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부모가 잘못이지 자식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 아픈 비극으로 가정의 증발을 겪어봤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2번 다시는 다른 여자와 노닥거려서 저를 오해하게 만들지 않겠다면서 남편은 큰 소리를 쳤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새벽에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고 있던 옷에서 수상한 자국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여자 만났구나. 이제는 정말로 끝이야. 이 인간하고 더 이상은 못 살아. 폭발한 저는 남편하고 개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남편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드디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혼만은 안 되겠대요. 왜? 제발 그냥 나랑 이혼하고 만나고 싶은 여자들 실컷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 이혼할 거면 내가 내 아들 데려갈 거야. 뭐? 내 배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애 엄마는 나라고. 아무튼 간에 나는 내 아들 내가 키울 거고 그 조건 아니면 나는 이혼 못 해줘. 아니, 절대 안 해줘. 당신 지금 완전히 미친 거야?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내 아들 없이는 못 살아. 황당한 와중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가 지 새끼는 챙길 줄 아는구나. 남편이랑은 더 못 살겠다고 저는 못을 박았고 남편은 그럼 별거 하면서 생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둘이서 그 집에서 사는 대신에 생활비 한 푼 안 바랄 거니까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더니 웬 월세로 반지하를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반지하를 구했냐고 하니까는 아들한테 돈 써야 하는데 아까워서 큰돈 쓰기 싫다고 아낀 돈 모아서 나중에 아들한테 쓸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휴, 저는 그래서 이때도 아빠 노릇은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전라도에 여름 휴가를 가기로 하였어요. 부모님께서 K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전라도 지역의 여행지에 푹 빠져 계셨거든요. 2박 3일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이 장거리 이동하면 멀미를 하긴 했어도 어쨌든 데려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름휴가 일정을 알게 된 남편이 갑자기 신이 난 목소리로 자기가 아들을 그 기간에 데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름휴가 똑같이 맞춰서 놀아주면 되지. 이런 반지하 집도 체험해보면 재밌다고 그럴걸? 원래 남자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게 있어. 애한테도 물어봐. 나랑 있고 싶은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빠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네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따로 상간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상간녀가 말입니다. 어린 기집애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애 딸린 유부남한테 왜 빠졌는 줄 아시나요?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살면서 기 못 펴는 남편, 이렇게 생각해서 동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쓰면서 잘해주었고 한참 어리면서 자기가 무슨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 맛에 취한 남편은 일부러 소방 맞는 남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걸 즐겼던 것이었고요. 그 상간녀가 저희 아들에게 호기심이 많았대요. 사진을 보면서 귀여워했고 자기가 혹시 제 남편의 재혼 상대가 되면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혹해가지고 여름휴가 타이밍에 아들을 불러왔던 것이었죠. 저희 아들한테 그 상간녀가 오만 알랑방귀를 다 끼웠다네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거짓말로 했습니다. 안녕, 나는 너희 아빠랑 친한 누나야. 실제로는 바람난 불륜 상대였음에도 그런 사이가 아닌 척 굴었습니다. 남편도 장단을 맞추면서 아들, 이쪽은 아빠랑 친한 동생. 그런데 엄마한텐 말하지 마. 엄마는 이런 거 알면 쓸데없이 걱정할 사람이니까. 알았지? 이렇게 관계를 포장하였고 아들에게 선물을 막 사줬다네요. 그런데 그날 비가 기상청의 예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반지 앞방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죽 빨리 물이 차올랐으면 상황 판단하고 나서 바로 현관문으로 향했는데 이미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창문을 뜯어낸 남편이 가장 먼저 탈출시킨 건 저희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상간녀였습니다. 나쁘끄럽게도 그 상간녀가 그 집에 그날 같이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물 많이 먹진 않았어? 남편이 상간녀를 먼저 구해내고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은 아직 그 차오르는 물에 공포를 느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괜찮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남편은 아들을 찾기 시작했고 뒤늦게 구해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아들은 정신을 차렸고 괜찮냐고 묻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면서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 내가 이미 엄마한테 연락해놨어.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네, 저는 미리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면서 아들은 근데 아빠랑 어떤 누나랑 자꾸만 같이 있어서 나 여기 있기 싫어. 이런 말도 하였더랍니다.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열이 받아서 부모님 먼저 주무시라고 한 뒤에 그 밤에 운전을 해서 남편의 자취방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밤새 아들을 데려올 작정이었죠. 비가 너무 쏟아져서 운전도 힘들 지경이라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전화를 해봐도 안 받는 것에 걱정은 커져만 갔고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 싸대기부터 날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꺼져.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그럼 내 인생에 뭐가 남겠냐고.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너는 평생 네 자식 볼 일이 없을 줄 알아. 네가 뭔데 부자간의 인연을 끊어. 네가 뭔데. 착각하지 마. 먼저 끄는 건 너야. 네 손으로 네가 직접 부자간의 인연을 끄는 거라고. 알아? 그제서야 남편은 주둥아리를 쳐 닫았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상간녀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상간녀의 존재도 얼굴로 처음 알게 된 것이었는데 그 가족들마저 보려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다가가니까 상간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가족들은 저보고 누구시냐면서 어리둥절했죠. 이 아가씨가 바람 피운 남자의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12살 난 아들이 있는 앞에서 제 남편하고 불장난을 저지른 과감한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이렇게 생겼군요. 그 가족들의 표정을 확인한 저는 돌아섰고 잠시 후 상간녀의 우는 소리며 그 가족들이 난리를 치는 소리들이 뒤섞여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은 물론이고 그 상간녀한테서 두둑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몸만 달랑 저희 가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오래 돌고 돌아서 이뤄낸 일 너무 늦었지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희 아들도 자기 아빠를 안 보고 싶어 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들을 키워낼 거예요. 각오는 진작에 되어 있습니다.